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묘영이의 출발 새아침. 노영이의 출발 새아침. 잠시 후 경제 박뉴스 놓치지 말고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이로운 뉴스. 정부의 근로장려금 관련 내용 상세히 전해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법의 관점으로 조국 후보자 논란 살펴보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 주세요. 방송 중에 함께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었죠. 그런데 1년에 한 번 지급하던 근로장려금을 올해부터는 6개월마다 지급한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근로장려금 제도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소득이 너무 적다. 이런 분들, 이런 생활이 어려운 이 근로자들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우리나라가 2009년에 도입을 했어요. 아시아 국가에서는 제일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이제 근로장려금 지원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우선 그동안 연 1회 한 차례 지급됐던 근로장려금이 다음 달부터 1년에 2차례 지급이 됩니다. 국세청은 총 155만 명의 근로장려금 대상자에게 어제부터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그동안은 매년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받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8월과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받게 되고요. 또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다음해 2월, 3월에 신청하게 되면 6월에 지급을 받게 되는데 다만 여기서 이 제외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들, 종교인 소득자의 경우에는 지금 반기별 소득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대로 1년에 한 번 지급을 합니다. 원래 1년에 120만 원 정도 받던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가구원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부부합산 총 수입에 따라서 적게는 150만 원, 많게는 300만 원까지 받으시는 가구가 있어요. 300만 원까지 받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근로장려금을 한 번 줄 때 300만 원 받았으면 두 번 주면 600만 원 주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걸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소득에 따라서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세 번 나눠서 준다고 하더라도 이 300을 두 차례 내지는 세 차례 쪼개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전체 총액 받는 금액은 차이가 없지만 대상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게 조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인, 그러니까 근로소득자니까 근로자야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도 가구원 중에 정말로 나 혼자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단독 가구가 있겠죠. 이런 분들은 연봉이 2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전체 가구 구성원은 여러 명이지만 홀벌이 혼자 벌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연봉이 3천만 원 미만. 그리고 맞벌이를 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3,6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올해 이제 근로소득자들 155만 가구를 봤더니 가장 많은 건 단독 가구. 나 홀로 가구 한 93만 가구가 되고요. 그리고 호벌이 가구. 여러 가구원 구성 중에 혼자 벌고 있는 이게 한 57만 가구, 맞벌이 가구가 한 5만 가구가 해당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근로소득자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이 있거나 종교인 소득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받는 금액이 똑같다면 1년에 한 번 받던 것을 1년에 두 번에 나눠서 받는다는 게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돈은 국내에서 필요한데 이제 이 한꺼번에 받게 되면 좀 시차도 늦어지고 기간도 좀 늦어지는 걸 좀 미연에 방지하고 또 이게 어려운 사람들 돕자는 취지인데 돈을 좀 늦게 주는 것을 빨리 좀 지원하자라는 취지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신청 방법은 이제 어제부터입니다. 어제부터 9월 10일까지예요.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가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ARS 전화를 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한데 이거 신청하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격 대상이 되더라도 본인이 신청해야만 주는 거군요. 국가에서 지급하는 건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그대로 주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ARS 전화번호를. ARS 전화번호는 1544-9944번이고요. 또 국세청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이제 신청 가능하고요. 물론 뭐 서면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이런 것도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되겠네요. 네네.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과의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한국과 이스라엘의 FTA 협상 개시 이제 3년여 만에 최종 타결됐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사실 우리와의 교역 규모는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한 네. 45위 정도 교역 국가인데 이번 타결로 한국은 이스라엘 제품 수입액의 한 99.9%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가 즉시 철폐가 되고요. 네. 또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한국 제품 수입액 100%에 대해서 각각 관세 철폐를 하게 돼서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의 FTA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주로 이제 수출하는 뭐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또 섬유, 화장품 이런 것들은 이제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고요. 또 이제 이스라엘의 장점, 하이테크 원천 기술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국가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일본 수출 규제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잠재적 수입 다변화 이제 파트너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쨌든 국회 의결 과정을 좀 거쳐야죠. 법률 검토, 가서명, 국회 비준을 거치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 발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지금 수출 시장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 수출의 한 70%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어서 네. 그나마 이제 이 좀 숨통이 좀 트이지 않겠느냐라는 기대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거 제가 좋아하는 뉴스인데요. 기존은 3개월 남짓이었던 모바일 상품권 유효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모바일 나오네요. 바꾸서 깜빡하는 경우 많거든요. 네, 맞아요. 너무 아깝더라고요. 환불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규모는 급성장하고 있어요. 2017년 기준 1조 2천억 원대였던 게 지난해 2조 1천억 원이니까 거의 뭐 100% 가까이 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효 기간이 3개월 이내로 좀 짧았다라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음료, 영화 예매권, 이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국민권익위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 한 2만 6천여 명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권고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상품권 사용 기간 만료 한 달 전에는 90%까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소비자들한테 전달해야 하고요. 네. 또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매 불가능한 물품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구매액 전액을 환불 가능하도록 소비자 편의 위주로 좀 개편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장 규모가 2조 1,086억 원이다. 네. 근데 유효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못 받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나요? 아니, 앞으로는 이제 유효 기간이 넘었다 하더라도 네. 이제 이게 모바일 구매 가능한 물품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제 반환 받을 수 있는 좀 남겨놨는데 그렇죠. 그 정확하게 이제 퍼센티지 이런 것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권고안이기 때문에. 네. 권고 아닙니까? 이게 네. 확정적으로 효력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일파만파 조국 사태, 청문회 날짜도 안 잡히고 있는데 의혹만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문회가 아직은 열리지 않고 있지만 법으로 보면 정말 문제가 없을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서 마련한 파일러 코너인데요.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 오늘 해보고 괜찮으면 앞으로 계속 하고요. 반응이 별로다 싶으면 그냥 당분간 못 뵐 것으로 일단 두 분을 모셨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진정입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 우리 변호사만 3명인데요.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 글로 먹고 사는 사람들 한번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선 본인들에 대한 어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최진영 변호사님. 네, 목요일의 남자. 영원한 자유주의자 최진정입니다. 사실 네. 제가 그 YTN 라디오에서 월요일에 변호사로서 법률 상담하는 코너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요. 네. 오늘 목요일이라서
목요일의 남자로 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이 이 코너를 진행하게 됐다는 것에서 박수드리고, 좀 전에 그 조찬 파티라고 해서 여기 무슨 밥이 있나 했는데 대신에 맛있는 커피를 준비해 주셔서 잘 먹으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밥은 없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예. 네, 뭐 저는 그냥 밀릴게요. 제가 여기 보니까 나이는 제가 제일 많은 것 같고, 그다음 머리도 제일 제가 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 변호사님이요. 사실은 되게 재밌어요. 이게 이렇게 외모는 재미없게 생겼는데 말씀이 되게 재미있는 분입니다. 오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조참에는요. 먼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산호맹, 웅동학원, 사모펀드 거쳐서 이제 딸 논란 정리를 간단하게 해볼 건데요. 먼저 논문 관련된 논란이 있죠. 한영외고 시절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2주 인턴, 대한병리학회 제출 영어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문 제목은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혈관 내피 산화질소 합성 효소 유전자의 다양성. 그러니까 좀 어렵습니다. 이게 고려대 공대 입학 후 부산대 의전원 입학 여기까지인데요. 사실은 상당히 화려한 이력이 아니겠습니까? 일부에서 의사협회 그 회장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만은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게 우선 최 변호사님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무시험 입학 사관왕 의혹 뭐 이런 것이 야당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외국어 고등학교 들어올 때도 외국계 학교에서 다녔다고 해서 그 무시험으로 들어왔고, 고려대 들어갈 때도 무슨 수능을 받는 적이 없고, 지금 부산 의대 마찬가지고, 또 부산 의대에 다니기 직전에 그 다녔던 서울대 환경대학교 같은 경우, 환경대학원 같은 경우에도 시험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걸 보면서 참, 정말 저 같은 보통 아빠들은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도록 하는 그런 스펙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법조인이다 보니까 법률적 시각에서 봤을 때 이게 무엇이 문제가 되냐 했을 때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단국대학교 논문과 관련해 가지고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른바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실제로 네. 그래서 지금 보수 야권에서 국회의원들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해가지고 이미 고발장을 이미 각종 검찰청에 제출을 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조국 교수는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속속 가짜뉴스라고 했던 부분이 진실로 밝혀지는 부분이 없지 않은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고려대학교에 입학할 때에 그 고등학교에 있었던 단국대에서에 있었던 그런 논문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그 다음 날 고대가 자백하면서 반영된 거 맞다. 다만 오래돼가지고 지금 기록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가짜뉴스다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서 사실 이제 이 조 씨가 들어간 게 세계 선도 인재 전형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러한 그 세계 선도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논문을 배제하고 선발하는 걸로 얘기가 되던데요. 참 아이러니한 게 민족고대, 대고대에서 세계 선도 인재 전형으로 합격한 사람이 이 부산대 의대까지 들어가서 2번의 낙제를 거쳐서 유급을 했다는 사실이 참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전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전형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전형 자체가 보여주기식 전형이 아닌가. 실제 옆에 정 변호사님도 계십니다만, 저도 로펌을 하면서 변호사를 선발을 할 때 어떠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노 변호사님도 우리가 얘기하는 헌민형, 쉽게 말하면 고등학교 될 때는 국영수 잘하는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네. 그 반면에 자기소개서에 뭐 해외에 가서 어떤 인턴 이런 것들 얘기 막 써라는 사람들 막상 뽑아놓고 나면은 속빈 강정인 케이스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고대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것이 없었다고 하지만, 어제 한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조국 교수의 따님이 그 당시에 세계 선도형 인재 자기소개서에 썼던 내용을 보면은 단국대 의료원 의과학대 인턴십 논문 저자 등재
그것 이외에도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실 인턴십을 통한 국제저류학회 발표 경험 등등 그 내용이 다 들어가도록 돼 있고 그 당시에 있었던 고대 이 입시 전형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논문 같은 게 있었다고 하면 그 원본을 전부 제출하고 사본일 경우에는 그 대학에 가서 사본을 이른바 원본 대접 필까지 받아서 제출하라라고 전형이 나와 있다라고 보면은 그 전형에 맞춰서 합격했다는 것을 미뤄봤을 때는 그와 같은 것이 분명히 평가 내역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평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라는 게 원래 자기 자랑 좀 해서 나 좀 뽑아주세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한마디로 고대의 잘못이다. 네, 정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우리 애가 지금 삼수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둘째는 고3인데 수험생 아버지로서 자괴감을 사실 조금 느끼고 있고요. 네. 이거는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윤리적 문제.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입시와 결부가 되면 법적 문제까지 될 수 있는데 이게 있었던 그 연도가 언제냐면 2008년도거든요. 근데 네. 2008년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황우석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반성을 많이 했죠. 그래서 뭐가 생겼냐면 의학 논문 출판 윤리 가이드라인이 생겼거든요. 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를 때 저자로 인정되려면 요건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논문을 쓰는 학술 계획과 자료 수입 수집에 상당한 공헌을 해야 돼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논문을 갖다가 직접 작성을 갖다가 하든지 논문의 중요한 내용을 갖다가 추정을 갖다가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요건을 갖다가 갖추어야 제1저자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제1저자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저는 밝히는 거 되게 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이제 그 노 변호사님이 이제 제목 쭉 불러줬지만 한글인데도 저는 이해를 전혀 못 하겠거든요. 거기 이제 그 영문 논문이잖아요. 네. 영문 논문에 단어 제가 아는 것도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원래 영어 잘하시잖아요. 근데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 후보자의 딸이 나와가지고 내가 네. 이거 논문 썼다 제1저자로서 자격이 있다. 그거 이야기하려면 이 논문은 이러이러한 논문이고 결과가 이렇다. 이거 밝히면 되는데 만약에 그걸 밝히지 못했다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단국대 교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윤리적 문제가 되는 거고 이 논문을 이용해가지고 고려대 생명과학대에 합격을 갖다가 했다. 이러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본 여태까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사실 상당히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어젠가 이제 밝혀진 것 같은데 이 논문이 그냥 쓰여진 논문이 아니고요. 한국연구재단에 보조금 받은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돈이 들어간 논문인데 그런 논문에다가 제1저자로 그 단국대 교수가 그 고등학교 2학년을 넣었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 논문을 갖다가 준비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애를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1저자가 됐을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빼고 조 후보자의 딸이 들어갔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고생은 누가 하고 열매는 누가 따먹고 이런 결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윤리적으로는 사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아직까지 뭐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근데 사실은 외고 들어갈 정도면은 조 후보자 딸도 원래 공부 되게 잘하고 이런 분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1학년 1학기로 처음 들어간 게 아니고 해외에 있다가 이제 2년 동안 중학교를 하는 과정을 했다는 이유로 해서 편입했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물론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봐야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외고 입학하는 과정에서도 시험조차 보지 않았다는 비판이 바로 그 부분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탁월하신 그 두 부모 아래서 태어났고 또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실력이 됐다라고 저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언론사의 보도를 보니까 부산대 의전에 있는 교수님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한번 낙제를 해서 또 한 번 기회를 줬는데 또 낙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사실은 처음 봤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는 걸 보면서 정말 기본이 중요한 것이구나. 어떤 외부의 화려한 스펙 그 자체보다도 국어, 영어, 수학을 비롯해서 정말 탄탄한 어떤 수능 기초가 참 중요한 것인데 그러한 어떤 기초에 기하지 아니하고 어떤 생활 기록부나 이런 것으로 해서 했던 참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하나 제가 좀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보면서 좀 흥미로웠던 것이 본인이 고대 세계 선도형 인재 전형에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어떻게 썼냐 하면은 네. 자신을 고교 시절부터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과 실습 경험을 갖춘
지원자를 놓치는 것은 미래 국제 무대 활약을 할 환경 생태학자를 놓치는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썼는데 이 글 자체에서 과연 이 글을 고3이 썼을까? 또 누군가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이 뭐 그런 것까지. 근데 사실은 그 장영표 그 단국대외대 교수죠. 이제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게 있는데 대학 가는데 외국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일저자로 했다. 네. 만약 그게 문제라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부끄러운 짓을 하진 않았다. 그리고 많이 놀랍게 열심히 했다. 이제 그 조모 씨가 네네. 대부분의 애들이 2, 3일 하다가 확인서만 하나 써주세요 그러는데 주말을 빼면 열흘에서 10일에서 10일 뭐 대단한 일을 그렇게 짧은 시간에 했다는 걸 보면 훌륭하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했습니다. 네네. 일단은 그 외고는 노 변호사님이 나오셨잖아요. 그러시구나. 저는 이제 사당동에 있는 1번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그런데 제 생각에 그 조국 후보자의 딸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서울대 법대 교수잖아요. 어머니는 서울대 영문과 나오고. 그러니까 기본이 서울대는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다 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텐데 제가 봤을 때 문제는 뭐냐면은 외고는 과학고가 아니라 그 외고니까 문과잖아요. 근데 문과가 만약에 인문계로 갔다 뭐 경제학과를 가든 영문과를 가든 이랬으면 사실은 크게 문제가 안 됐을 것 같은데 이과로 교차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과대학에서 생명과학대학에서 이 학생을 시험도 안 보고 그 뽑는다고 했을 때 볼 거는 제가 봤을 때 딱 하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논문 실적. 왜냐하면 이 친구가 과학고등학교도 아니고 그 문과 인문 그 외고에서 우리 생명과학대학을 들어오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런 자연계적 자질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영어나 뭐 생활부나 이런 거 가지고는 전혀 판단이 안 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논문 실적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장영표 교수 말은 굉장히 부적절해요. 제가 봤을 때 그 이야기는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 안 했다라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네, 근데요, 그 당시에는 그 외고 간 학생들도 이과로 이제 갈 수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 후에 이제 법이 바뀌어서 아마 같은 계열로 문과나 이쪽으로만 가도록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주제를 한번 바꿔서 하나만 더 가겠습니다. 지금 너무 뜨거워서 사실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는 만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김진태 한국당 의원실에서 조 후보자 선친의 묘소까지 찾아가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국 후보자가 어제 출근길에 선친의 묘소까지 찾아가서 비석사진을 찍어서 손자, 손녀 등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개탄스럽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생각은? 결국 국민의 알 권리와 그 개인의 어떤 그 사생활 보장 이 두 가지 어떤 그 법익이 충돌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어떤 것을 좀 더 우선시할까라고 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을 밝히려고 하는 의욕이 조금 앞섰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최근에 그 이른바 그 토막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어떤 피의자가 지금 자백한 다음에 어제 그 신원공개위원회를 열어서 얼굴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 또한 네. 아직까지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 또 어떻게 보면 국민의 어떤 알 권리를 위해서 그것을 그 알 권리를 우선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번 사건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선친 묘소까지 해서 비서까지 공개하는 것은 사실 거기에 포커스는 이미 이혼을 해서 이혼한 이후에 이 그 선친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석에 이혼했다고 하는 며느리 이름이 올라갔던 거기에 포커스를 두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죠. 뭐냐면 조국 후보자의 동생의 자제들, 쉽게 말하면 조카들의 이름이 거기에 공개됐다는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저 또한 미성년자의 아이들의 어떤 이름이 공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밝히려고 하는 그 입증 취지는 명백한 것 같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일단은 생각은 굉장히 기발했던 것 같아요. 간략하게 이걸 좀 정리를 갖다가 하면 조국 후보자 동생이 고려시티 개발이라고 한 회사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공사비가 부족해가지고 은행한테 돈을 빌렸거든요. 이 은행에다 돈을 빌렸을 때
기술신 기보가 기보에서, 네. 그 연대 보증을 갖다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 은행에 대한 채무를 못 갚았으니까 기보가 은행에 대해서 대신 돈을 갚아주고 여기에 그 고려시티 개발에다가 구상금 청구를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고려시티 개발이 청산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채권을 그 조국 동생 후보자가 만든 다른 회사와 그 조국 후보자의 동서에게 네. 그 전 재수에게 이걸 갖다 넘겨줬는데 제가 보니까 채권을 갖다가 양도한 시점은 2006년도고 이혼한 시점은 2009년도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사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강제집행 면탈죄도 될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와이프한테 이렇게 넘겼다 그러면은 주관적으로 이제 인적 관계가 명백히 드러나니까 훨씬 쉬운데 이혼해가지고 더 이상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면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김진태 의원이 또 검사 출신의 법조인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착안을 해가지고 과연 이 두 사람의 이혼이 진짜 이혼이냐 가장 이혼이냐 이걸 갖다가 밝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기발한 생각이라고 봐요. 그래가지고 묘에 딱 갔는데 예컨대 내가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가 내 묘소에 그 묘비에 이름이 들어가 있다. 좀 이상한 건 사실이죠. 네. 근데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도 문제가 되지만 또 하나가 문제되는 게 뭐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가정대를 졸업했다 이런 식으로 조국 후보자 딸에 대한 허위 사실이 온라인에서 유포된 것도 문제가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가로세로 연구소 네. 뭐 이런 곳을 상대로 해서 진정을 하고 뭐 고발 고소가 들어갔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30초씩만 딱 두 분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일수록 보다 명확하게 사실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네. 함부로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 생각이 되고요. 요즘 같은 때 이제 특히 그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죄가 형량이 생각보다 세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 조심했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최 변호사님. 네. 짧게. 강용석 변호사님도 변호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관계를 탄탄하게 확인하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의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잠시 후 4부에서는요. 65년 전 내일 1944년 8월 13일에 숨겨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바른 역사. 네, 뉴스를 각별한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탐구 생활. 오늘은 바른 역사 시간이죠. 역사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뉴스를 똑바로 들여다보자. 이게 바로 저희 프로그램 이 코너의 취지입니다. 역사학자 전우용 한국중앙연구원 개건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굴이 좀 심각해 보이십니다. 그런가요? 네,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일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75년 전 내일이죠. 65년 전 내일? 75년. 75년 전 내일입니까? 네. 네. 저 1944년이니까. 네. 예, 1944년 8월 23일에 이른바 여자 정신 근로령이라고 하는 것이 공포됐고요. 네.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익히 아는 정신대, 대이신따 일본말로 여자 정신대 강제동원. 강제동원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다소 어폐가 있을 수도 있는데 또 실제로 강제력이 행사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불러도 이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여성 노동력 동원이 본격화한 그런 날입니다. 네, 제가 75년인데 65년이라고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자 정신 근로령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가요? 내용이나 이런 것들. 예. 12살에서 40세 사이에 미혼 여성이 여자 그러니까 정신이라고 하는 건 몸을 던진다는 뜻이에요. 네. 제 몸을 던져서 일함. 이것이 이제 정신근로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자 근로정신대에 자원을 하면 이제 이 인원들을 일본 정부가 수용을 해서 노동력이 필요한 긴급히 필요한 군수공장 등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한 그런 법이었죠. 네, 그러니까 모집 대상, 방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영이다 이런 그렇죠. 개봉이 되는 거죠. 예.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정말 잊어서는 안 될 날인 것 같은데
당시 상황을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1944년이면 사실은 45년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으니까 전쟁 막바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1941년에 사실 네. 전쟁은 우리는 뭐 태평양 전쟁, 중일 전쟁, 만주 사변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부르고 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문제가 된 전쟁은 1941년 태평양 전쟁 이후의 1년의 그렇죠. 이제 전투이긴 했습니다만은 일본인들은 스스로 이 기간의 전쟁을 15년 전쟁이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1931년부터 전쟁이 시작되어서 45년에 끝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 일본 내에서도 과거사 문제 또 우리와 관련한 과거사 문제에서도 서로 이제 충돌하는 부분인데요.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은 이제 8.15 경축사에서 청일전쟁부터 태평양전쟁까지 일본이 벌였던 침략전쟁을 쭉 나열하셨지만 일본의 그 왕은 1941년 이후 태평양전쟁 이후 전몰자 추도식에만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전쟁을 잘라서 인식하는 데서 이제 상호간 역사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 태평양전쟁에 이르기까지 1년의 전쟁은 이제 일본에서 계속 전쟁을 하다 보니까 남성들을 전부 군대로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뭐 멀쩡한 남자는 전부 군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도 군수 생산이라든가 탄광, 뭐 공장 이런 데서 일은 이루어져야 했고 노동력 부족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 노동력 부족을 어떻게 떼어야 했느냐. 첫 번째는 일본 여성 공장에 보내는 것이었고요. 네. 두 번째는 식민지 남성 공장에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식민지 내 노동력 부족은 식민지 여성으로 채우게 했던 것이 이른바 이제 몸빼 같은 바지들이 노동복이 나오고 여성들을 집 밖으로 끌어내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했던 일인데 네. 전쟁 막바지에는 그 노동력조차 부족해서 이제 식민지 여성까지도 끌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최종 단계의 노동력 수탈 구조가 됐던 것이죠. 네. 그래서 끌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이제 법제화한 것이 여자 정신 근로령이었고 그렇게 끌고 간 것이 대략 한 7만 명 정도 이제 예상되는데요. 추정되는데 그 여성들을 일본 내 각 군수 공장으로 보내서 뭐 총을 만드는 곳이라든가 군복 만드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제 보냈던 것이 여자 정신 근로령, 여자 정신 근로대, 근로정신대의 일반적인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7만 명이나 되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상황 정말 말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그 일본인들의 삶도 뭐 비슷했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남의 전쟁에 끌려가가지고 그런 일을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강요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원하지 않는 방식을 넘어서서 굉장히 좀 그 중간에서 여러 가지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고요. 또 예상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대응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대단히 반인륜적인 일들이 함께 벌어졌죠. 그러니까 1944년 여름이면 굉장히 뭐 덥기도 하고 전쟁 막바지고 물자도 부족하고 네. 먹고 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뭐 좀 시간이 지나서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만은 흥미로운 것은 이 기간 중에 한국인 결혼식이 급증했어요. 굉장히 많이 결혼식들을 했어요. 미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죠? 이게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제 남성들을 뭐 그 전에 학도의원군 그리고 44년부터는 이제 징병령까지 제정해서 마지막 단계로 식민지 남성을 군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이제 조치를 취했거든요. 뭐 기혼 남성이라고 군대에 안 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자식이 군대 가기 전에 손주라도 보겠다고 하는 이제 아들을 가진 아버지 부모들의 욕망 그리고 네. 딸이 어떻게든 이제 근로정신대로 끌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혼녀를 만들려는 이제 딸 가진 부모들의 그런 이제 절박함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혼인이 급증했던 것이죠. 왜 그랬냐면 근로정신대가 그냥 노동만 하는 것이다라고 다들 알았더라면 네. 그렇게까지 대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정신대 그러면 많은 분이 이걸 이제 종군위안부하고 혼동하곤 했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뭐 미군 측 기록이나 중국 측 기록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여자 정신 근로대 근로정신대로 간다. 그렇게 해서 원래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였냐면 자원서를 쓰게 돼 있어요. 이제 자발성에 기초한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형식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당시 많은 여학기업 교장들이 학생들 모아놓고 조회 때마다 근로정신대 자원회라고 이제 이른바 선동을 했던
학교 교장들이 교장 선생님들이 이런 일들이 뭐 이제 해방 직후에 많이 문제가 됐었고 네. 이제 뭐 학교 교장이면서 어떻게 자기 제자들을 그렇죠. 근로정신대로 가라고 할 수 있느냐. 보호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해방이면 뭐 1년 뒤니까 다들 기억하고 있는 일이라서 문제를 삼았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게 뭐 12살부터 40살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초등학교, 당시에는 국민학교라는 이름이었죠. 네. 국민학교 졸업생들한테 학교에서 자원서를 쓰게 했어요. 그럼 그거를 뭐 아이들이 뭘 알고 썼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끌려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들을 끌고 가는 도중에 이제 이게 뭐 정해진 인원이 있는 게 아니라 자원자이기 때문에 뭐 한 몇천 명을 이제 몇천 명 또는 몇백 명 단위로 모집을 해서 일본 공장에 배속해야 되는데 뭐 근데 전쟁터에 있어 어떤 뭐 위안부가 급히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빼돌려서 위안부로 보내지는. 그러니까 본인은 일본의 근로를 하러 어떤 간 줄 알았는데 네. 공장에 그래도 자기가 자원서 쓴 대로 보면 일본의 어떤 공장에 가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죠. 배에서 내려보니까 전선 가까운 곳이고 위안소더라 이런 기억을 이제 이런 상황을 나중에 이제 고백한 또는 이제 증언한 분들이 있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근로정신대가 왜 종군 위안부와 혼동됐느냐면 네. 실제로 이 과정에서 이런 반인륜적 범죄 행위들이 자행되었고 일본 군부는 이런 문제들을 알면서도 시정할 생각 또는 그걸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점이 이제 일본의 범죄 납치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자 정신대와 위안부가 완전히 다른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 용어를 혼동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또 이유도 사실은 있는 그러니까 우리 거네요. 기준에서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근데 식민지 군부 기준에서는 똑같은 개념인가요? 그냥 물건으로 취급한 거예요. 공장에서 일하는 물건인가 아니면 일본군의 이제 욕망풀이형 물건인가 그렇게 취급을 세상에. 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죄의식을 갖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심각한 문제다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그 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 강제력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자원서를 쓰겠다는 그것에 기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 여자 근로정신대는 자원에 의해서 그냥 간 것이고 네. 돈 벌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서 갔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실제로 그 일을 겪었던 당시 사람들 또 그 부모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일들을 따져보면 참 터무니없는 역사적 상상력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정군 위안부의 경우도 같은 마찬가지로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당시 그 위안부 영업은 아주 돈벌이가 잘 되는 영업이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돈 벌러 간 것이지. 그리고 당시에 무슨 뭐 인신매매라든가 성매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문화적 현상이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왜 이제 일본군을 탓하느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자발적 그리고 창업한 자영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예컨대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어디 해안가 섬에서 네. 사람을 이제 납치 비슷하게 데려다가 강제 노동시키고 임금 안 주고 집에도 못 가게 묶어놓고 있으면 이게 노예 노동이지 뭡니까? 그렇죠. 근데 뭐 이게 위안부가 끌려가서 거기서 설사 자발적으로 갔다 하더라도 만약에 자발적으로 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 그 자발성을 이야기하려면 자발적으로 그만둘 수 있어야 해요. 그렇죠. 그게 자발적인 서영업이잖아요. 네. 자영업자가 창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폐업도 할 수가 폐업도 할수 있는데 있고. 폐업한 예. 사례가 없죠. 그리고 돈 벌러 가고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돈을 준 게 아니라 군표를 나눠줬어요. 군표요. 네. 몇십 년 얼마 전에 그런 게 발견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제징용 동원 노동자들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그때 일본 군들은 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금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뭐 군표를 외상장부 같은 거죠? 그래, 군표를 주거나 아니면 이제 통장으로 그냥 입금했다는 표시만 주는데 전쟁 끝나고 한 푼도 돌려준 적이 없어요. 그럼 지금 망한 나라에서 무슨 수로 예금을 그렇죠. 반환하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은 것도 없고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도 없고 끌려가는 네. 과정에서도 다 여러 가지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작태들이 이제 동원된 일이었었는데 그 자체를 반인륜성으로 인지하지를 못하고 돈 벌러 갔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뭐 이게 민족 문제를 떠나서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교수들이나 뭐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되게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학계 일부에서도 그런 지금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또 그것을 전파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건 저도 납득을 못합니다. 근데 하여튼간 이게 일본 사람들도 그 당시 나빴지만 우리 이런 식의 주장하는 우리 또 세력들도 아주 진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냥 하나만 여쭙겠는데 결국 전쟁 범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반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도 그랬는데 일본은 어쨌든 끝까지 반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거죠? 벌써 문제는 이제 두 가지 해결 방식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일본이 지금 이제 목표하고 있는 국가의 전략 목표가 뭐냐. 네. 전쟁할 수 있는 나라라고 되는 것이고요. 그걸 정상국가라고 보고 자국의 경제력에 맞는 세계적 지위를 갖고 싶을 거예요. 네. 유엔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고 싶기도 할 거고요. 부끄럽지 않은. 네. 그러려면 이제 자기 역사를 철저히 반성하든가 부정하든가. 그렇죠. 두 가지 방식을 택해야 하는데 아베 정권이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후자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네, 7013번 쓰시는 분, 알뜰살뜰 정보 감사합니다. 쭉 좋은 정보 주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제 박뉴스에서 근로장려금 관련 뉴스 전해드린 것에 대해서 이런 문자를 감사하게도 전해주셨습니다. 언제나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야말로 모두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노영의 출발 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15분 변함없이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